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40에 아주 대찬 일을 겪게 된 여성입니다. 정말 제가 이 사연 채널을 찾아와서 제 이야기를 소개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갑자기 로또에 맞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나요? 당첨자들의 인터뷰를 보면 정말 억소리 나는 금액에 놀라서 말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것은 아니었지만 로또에 당첨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처음 그 소식을 들고 나타난 사람을 봤을 때 정말 귀신이라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니까요. 귀신이 아니라 신기루라고 해야 할까요? 살면서 절대로 마주칠 일 없을 것 같았던 사람이 나타나 저의 인생을 뒤흔들 무언가를 주고 떠나는데 정말 다시 생각해도 소름이 다 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 인생을 완벽하게 바꾸어 버린 그날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생생하게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별로 친구가 없었습니다. 흔히들 아싸라고 말을 하는 아웃사이더의 기질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성격이 조금 소심했거든요. 친구들에게 혹시 미움을 받을까 말을 할 때 두 번, 세 번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곤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반응이 느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재미없는 친구로 통했죠. 원래 어릴 때 재미있는 친구가 제일 인기가 많은 법 아니겠어요? 인기 있는 친구들에게서 멀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무리에 잘 섞이지 못하고 겉도는 사람들 중 하나가 되었죠. 제가 어릴 때부터 엄청나게 마르고 키가 작았었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친구들에게 괴롭힘도 많이 당했었는데 그때 제 편을 들어주면서 저에게 말도 먼저 걸어주고 저를 챙겨주었던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신기한 인연이 아닐 수 없지요. 우리 남편은 저랑 한 동네에서 오랜 시간을 자라온 친구였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은 곳을 나왔어요. 사춘기가 시작될 무렵에는 인사도 서먹서먹하게 하고 얼굴을 마주해도 피하기 일쑤였지만 그래도 제 인생에 가장 친했던 친구를 꼽으라고 하면 우리 남편을 꼽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 인연도 금방 끝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조금 나이가 든 상태에서 친구를 먹게 되었다면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어릴 때 친구라서 그런지 기억에서 금방 사라지게 되었죠. 제가 이사를 가게 되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요. 이사는 제가 원해서 가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셨거든요. 저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제 남동생은 저랑 5살 차이가 났었어요. 저희 엄마가 저를 낳고 시집살이와 모진 구박을 당하며 살다가 겨우겨우 가진 아들이었지요. 저의 친할머니께서는 아들의 목숨을 거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남녀 평등이라는 건 지금처럼 만연하지 않을 때였어요. 항상 할머니들은 아들을 낳아야지, 아들을 못 낳는 여자는 쓸모가 없다고 말을 하셨었죠. 당시에 꽤 많이 딸을 지우거나 아니면 아들을 낳기 위해 딸만 줄줄이 낳았다가 고아원에 보내는 일이 알게 모르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신을 했을 때 산부인과 의사들이 성별을 알려주지 않았대요. 혹시라도 생명을 하늘의 별로 보내버릴까 봐서요. 저도 그랬대요. 저를 가졌을 때 산부인과 의사가 출산하는 날까지 성별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대요. 저희 친할머니는 매일같이 기도를 했대요. 제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요. 오죽하면 우리 엄마가 자는 이부자리에 늘 말린 고추를 널어 놓으셨대요. 고추 기운을 받고 아들을 낳으라고요.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하지 않았겠어요? 고지식한 옛날 사람이라 집안에 아들이 있어야지만 집안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시는 분이었대요. 우리 엄마는 늘 일이 바빠서 정신이 없는 아버지를 내조하며 사셨는데 친할머니께서 매번 아버지께서 출근을 하면 집을 찾아와 뒤집어 엎으셨대요. 네 할머니가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었는지 모르지? 너 태어나기 전엔 말이야. 네 아버지가 출근을 하고 나면 그렇게 집에 찾아와서 검사를 했다. 집에 먼지가 있나 없나? 내가 오죽하면 노이로제에 걸려서 매일 걸레질을 하고 빗질을 했다니까. 너 태어난 이후에는 아예 우리 집에 짐을 싸들고 들어와서 사셨어. 엄마는 그걸 어떻게 참으면서 살았어? 이 약물고 버틴 거지. 내가 이 시집살이를 버텨야지만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엄마는 10수년의 세월을 버티셨대요.
국이 짜다고 보는 앞에서 한솥 끓인 국을 버릴 때도 집안에 먼지가 있어서 기침이 나는 것 같다면서 정말 물기가 사라지지 않도록 걸레질을 시키는 할머니를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셨대요. 그게 아빠와 저를 위한 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대요. 저를 낳은 날 딸이라는 소리에 병원 앞까지 찾아왔다가 부정탄다며 할머니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서러워 눈물이 났지만 꾹 참으셨대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다고 하자 있는 년이라고 욕을 하실 때도 갓난아기인 저를 보면서 버티셨대요. 저에게서 아빠를 빼앗고 싶지 않았고 제가 웃는 얼굴을 보면 그동안 겪은 서름이 사르르 녹는 기분이 드셨대요. 그런데 5년 만에 둘째를 낳게 되었고 그게 아들이자마자 대우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아들 낳은 유세를 제대로 떨 수 있을 만큼 집안 어르신들의 태도가 바뀌는데 이게 바로 대접받는 기분인가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했죠. 하필이면 동생이 병약했고 잔병치레도 많았었던 거예요. 그리고 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죠. 저랑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공원에서 놀고 있는데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이 있다고 정말 잔디밭에서 넘어졌는데 남동생의 앞니가 부러지고 코가 깨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코피가 줄줄 쏟아지는데 저랑 엄마랑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7살밖에 되지 않은 동생이었기 때문에 뼈가 제대로 붙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그런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어요. 결국 참다 못한 할머니가 소리를 치셨죠. 아무래도 집안에 여자 기운이 드세서 이런 것 같다. 아니 어디 가서 굿이라도 해야지. 이러다가 우리 귀한 손주 명줄이 줄어들겠어. 내가 아주 용한 무당이라도 알아봐야겠다. 혀를 끌끌 차면서 저랑 엄마가 남동생의 기운을 전부 잡아먹고 있는 거라면서 욕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친할머니는 무당을 찾아갔고 거기서 드디어 원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에휴, 집안에 굴러들어온 여자 기운이 세도 너무 세. 아유, 어떻게 기운이 센 여자가 둘이나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양기를 활활 펼쳐야 하는 그 집 증손주가 쪽도 못 쓰지. 그 할멈 아들은 잘 지내? 할멈 아들은 어디 아픈 데 없어? 음기가 키를 다 빨아먹어서 이러다가 단명해. 그 여자들을 당장 쫓아내야 해. 그 말에 친할머니는 헐레벌떡 저희 엄마와 저를 내쫓을 궁리를 하신 거죠. 저희 부모님은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셨고 둘밖에 모르는 인꼬 부부였지만 친할머니의 이간질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께는 네가 이리 바빠 나가 있는 동안 어디 딴 주머니라도 창업 같다고 세뇌를 시켰고 저희 엄마께는 모진 시집살이를 하며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단명한다더라. 너 때문에 우리 손주가 피를 본다더라 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애써 무시를 하던 엄마도 자꾸만 동생이 다치기 시작하고 아버지께서 일이 너무 밀려서 힘들어 하시니까 본인의 탓처럼 느껴지셨대요. 결국 제가 15살이 되던 해에 부모님께서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울산을 떠나서 경기도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굳게 마음을 먹은 듯 매달리는 아빠를 쳐내셨어요. 그때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동생이랑 같이 달고나를 만들어 먹는다고 숟가락에 설탕을 녹이다가 한번 해보고 싶다는 동생에게 그 숟가락을 쥐어주었는데 미끄러지면서 허벅지에 엄청난 화상을 입히고 말았습니다. 친할머니께서는 소리를 꽥꽥 지르며 아프다고 우는 제 동생의 다리를 보고 제 뺨을 내리치셨죠. 그 현장을 목격한 엄마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며 이혼을 결심하셨던 거예요. 돈 한 푼 없이 맨몸으로 저를 데리고 무작정 엄마의 친정언니,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모죠. 이모네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와 엄마는 그때부터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 살았어요. 이모네 집에서 오래 시간을 지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돈을 모아서 나와야 했죠. 이모부 눈치가 보였고 이모의 아들이 자꾸 제 물건을 뒤지곤 했었거든요. 그게 싫었던 저와 엄마는 더 더러운 꼴을 보지 말자며 정말 돈 몇백만 원을 모아 달동네에 있는 월세방을 얻었고 거기에서 악착같이 버텼어요.
아버지께서 수소문을 해서 저희를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꽁꽁 숨어버렸습니다. 그 집안이랑 엮여서 더 이상 좋은 꼴을 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막 휴대폰이라는 게 보급화되기 시작했는데 저희는 그 흔한 휴대폰 하나 없이 지냈습니다. 혹시라도 어디서 무슨 연락을 받게 될지 몰랐으니까요. 그 이후에도 이사를 여러 번 다니게 되었어요. 그 바람에 저는 친구 하나 제대로 사귀지 못했고 그저 그런 학창 시절을 보내고 20살의 나이에 중소기업 경리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경리는 자빌거리를 도맡아 하는 사람이었는데 커피 심부름까지 맡아서 해야 했어요. 가끔 가다가 신체 부위를 툭툭 치며 격려를 하는 거라 추행을 덜어하는 인간들도 있었고 못 볼 꼴 많이 보면서 버텨냈죠. 저는 그런 부당한 대우가 제 능력이 없어서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루는 소문이 더럽기로 유명한 거래처 과장이 저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더니만 명찰에 적힌 이름이 잘 안 보인다면서 제 가슴을 뚫어지게 보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너무나도 수치심이 들고 창피했는데 그때 거래처 직원 하나가 거래처 과장에게 대들더라고요. 과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무리 하청업체 직원이라고 해도 이건 회사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 얼마 전에도 징계 받으셨었잖아요. 아이, 박 대리, 내가 뭘 어쨌다고 생사람을 잡고 그러나? 아이, 나 참, 이제는 대리가 과장한테 대들고 있네. 이게 말이나 되는 세상이야? 어? 아, 다들 이 자리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 소문 더럽잖아요. 회사에서도 저에게 주의 좀 살펴봐 달라고 부탁을 하길래 뭔 일이 있나 했더니 늘 거래처를 도실 때마다 이런 식으로 구셨습니까? 안 될 일이네요. 이 문제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나서서 말을 해주는 거래처 대리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격리로 일을 한 지 7년째였지만 이런 일에 익숙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과장이랑 대리가 한바탕 하고 나서 거래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그 대리가 제 자리로 오더니만 명함을 하나 내미는 게 아니겠어요? 아마 본인네 회사에서 추행에 대한 문제를 삼으려면 제 증언이 필요하니 명함을 주는 거라 생각했죠. 너 영희 맞지? 나야 나 박훈. 이 영희 너 얼굴이 어떻게 그대로냐? 나 한눈에 알아봤잖아. 그렇게 말을 하는데 박훈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저랑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면서 유일하게 제 편을 들어주었던 제 친구 박훈이요. 그렇게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예전 얼굴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반가운 마음에 저도 얼굴에 웃음이 저절로 지어지더라니까요. 울산에서 지낼 때 친구였던 훈이를 경기도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고 훈이는 저희 친정엄마가 잘 지내시는지도 궁금해했어요. 사실 그 동네에서 저희 엄마가 엄청난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니 궁금했을 수도 있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라 했는데 정말 홍삼을 사들고 저희 집에 놀러를 온 것입니다. 아이고, 그래. 기억난다. 저기 뒷집 파란대문 집 아들이었지? 훈이. 야, 어머님 기억력 진짜 좋으시네요. 영희도 한 번에 저를 못 알아보길래 당연히 어머님도 저를 못 알아보실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거 영광인데요. 아이고, 넉살도 좋다. 어쩌다가 울산에서 경기도까지 올라와서 살게 됐어? 제가 대학을 가면서 저희 가족 전부 다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그때 어머님이랑 영이랑 갑자기 이사를 간다고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유, 그땐 또 사정이 있었지. 아무튼간 이렇게 다시 얼굴을 보게 되니까 참 좋네. 앞으로 자주자주 놀러와. 우리 영희가 누구를 사윗감으로 데리고 오나 했더니 훈이었나 보네. 아유, 엄마, 무슨 소리라는 거야. 훈이랑 그런 사이 아니야. 정말 타지에서 고향 친구 보게 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집까지 찾아와서 인사를 하게 된 거지.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다 너. 우리 영희가 훈이한테 마음이 있었던 거 그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엄마, 진짜 왜 이래 주책맞게. 그거 언제적 일인데 아직까지도 그런 말을 하고 그래. 나 진짜 쪽팔리게 할 거야. 진짜로? 영희야, 너 나 좋아했었어? 나도 너 좋아했었는데.
야, 아쉽다. 그때 우리가 서로 고백이라도 해봤으면 좋았을걸. 그렇게 말을 하면서 민망하지 않게 씩 웃어주는데 사람이 배려심도 좋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고향 사람을 타지에서 만난다는 게 정말 남다른 기분이더라고요. 저랑 훈이는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친해지게 되었고 저희는 예전에 그 감정이 살살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훈의 고백으로 연인 사이가 되었고 나이 30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저희 두 사람 오랜 시간을 알아온 만큼 다시 만나서도 금방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없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잖아요. 저희 두 사람에게 남은 미래는 결혼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양가 축하를 받으면서 그렇게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기만 할 것 같았던 저희 두 사람의 신혼살림은 조금 힘든 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일단 모아둔 돈이 서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빌라에서 전세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둘 다 회사와 거리가 있는 동네라서 출퇴근하는 게 너무나도 피곤했죠. 피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신혼 초에 서로의 생활 습관에 있어서 안 맞는 부분에 싸움이 꽤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신혼부부이다 보니까 금방 화해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의외의 복병이 있었죠. 바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시어머니였어요. 제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 친정엄마가 제일 걱정했었던 것이 바로 시어머니였거든요. 울산에 살았을 때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탱탱볼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별명이 탱탱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니까 몰랐지만요. 그래도 세월이 많이 흘렀고 이제는 조금 달라졌겠지 했었는데 여전히 탱탱볼 같은 사람인 겁니다. 우리 시어머니 남들처럼 갑질이라든지 시집살이를 시키진 않았지만 요상한 방법으로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분이셨어요. 몇 년이 지나도 한결같은 분이셨죠.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잔소리를 하시는 그런 분 있잖아요. 본인이 기분 좋을 때는 누구보다 귀한 우리 며느리라 하시고 본인 기분이 나쁠 때는 우리 아들을 빼앗아간 못된 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어머니의 기분이 좋을지 나쁠지 무당도 아니고 어떻게 알고서는 비위를 맞춰가며 연락을 드릴 수 있겠어요?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독심술을 배웠어야 했는데 배우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굴었고 가끔은 제가 대학을 나오지 않고 바로 취직을 하게 된 점,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편모 가정에서 자랐다는 점을 약점이라 생각하고 살살 건드리시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었죠. 다른 이유도 아니고 저희 엄마가 이혼을 한 건 시어머니의 시집살이 때문이었는데 저에게도 똑같이 시집살이를 시키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좁디 좁은 한 동네에서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이웃사촌으로 살았는데 뻔히 알면서 시집살이 때문에 이혼을 한 집 딸에게 시집살이를 시킨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버텼어요. 결혼 7년 차, 그러니까 제가 아이도 둘이나 낳고 워킹맘으로 살면서 남편이랑 사랑보다는 정 붙어서 살던 그 시점에 정말 제 속을 뒤집어 놓는 일들이 줄줄이 일어나게 되었죠. 예, 이번에 임영웅이 콘서트 한다는데 나 티켓 좀 사줄 수 있니? 임영웅이요? 어머님 그거 티켓팅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던데. 아이, 그래. 그러니까 너한테 부탁하는 거 아니니? 내가 영웅 시대잖아. 영웅 시대 회원으로서 콘서트 한 번에 못 간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어머님 그게 제가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티켓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모든 자식들이 달라붙어서 컴퓨터 앞에서 클릭질을 몇 번이나 해도 못 사는 게 임영웅 콘서트라고 했어요. 하물며 20대 애들도 못 산다는데 내일 모레 40을 바라보는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내일 모레 70 바라보는 내가 하랴? 컴퓨터 전원을 어떻게 켰는지도 모르는 내가? 아유, 몰라. 웃돈 줘서라도 티켓 사오도록 해라. 졸지에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콘서트 티켓팅이라는 것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정각벨이 울리자마자 분노의 클릭질을 했는데도 제가 좌석을 선택을 하려고 하면 이미 다른 고객이 선택한 좌석입니다.
하는 글자만 내내 뜨더라고요. 티켓이 열린 지 5분이 뭐예요. 1분도 안 지나서 전석 매진이라고 뜨는데 정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저는 이명웅 씨 팬도 아닌데 울컥했는데 팬분들은 얼마나 허망할까 싶기도 하고요. 당연히 티켓팅에 실패를 하고 시어머니께 찾아갔더니만 영웅시대 팬클럽 회원인 거 티를 내고 싶으신 건지 이명웅 씨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에 장갑에 모자에 별의 별 것들을 다 입고 저에게 손을 내미시더라고요. 티켓은 샀니? 아유, 어떻게 됐어? 자리는 좋은 자리로 구한 거 맞지? 어느 자리에 앉아도 같은 공간에서 우리 영웅이랑 같은 공기를 들이마신다는 게 행복하겠지만, 아이, 그래도 이왕이면 가까운 자리에 앉아서 우리 영웅이 얼굴도 보고 해야 하지 않겠어? 어머님, 저 죄송해요. 티켓이 1분 만에 매진이 되는 바람에 제가 티켓을 구하지를 못했어요. 어머냐, 뭐라고? 아니,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서 우리 영웅이를 볼 기회를 놓쳤단 말이야? 아이고, 내 속아. 아이고, 내가 동네방네 우리 며느리 덕분에 임영웅이 콘서트 간다고 자랑질을 그렇게 했는데 그게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사와. 구해내라고 내 티켓. 정말 머리털이 다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웃돈을 주고 티켓을 사는 건 불법이잖아요. 각종 팬클럽 사람들이 그런 행각을 하는 악덕업체들을 잡아낸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제가 무슨 수로 암표를 구하겠어요? 저는 못한다고 못 구한다고 솔직하게 말을 했더니만 시어머니께서 제 얼굴에 소파 쿠션을 확 던지시는 겁니다. 물론 그 쿠션 또한 이명웅 씨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죠. 솔직히 이명웅 씨가 무슨 잘못이겠어요? 광화문 광장에서 콘서트를 한다고 해도 월드컵의 열기 마냥 사람들이 꽉꽉 들어찰 텐데 이명웅 씨는 죄가 없지만 그날만큼은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던진 소파 쿠션을 얼굴로 맞고 분해서 씩씩거리면서 집에 돌아왔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시큰둥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유, 우리 엄마가 이명웅 좋아하는 거 알고 있었으면 만발의 준비를 했어야지. 아휴, 자업자득이야, 자업자득. 어? 지금 당신이 강 건너 불구경할 때야? 나한테 이명웅 쿠션까지 던지셨다고? 남편이 얄밉더라고요. 세월이 흐르면서 신혼 초반처럼 불타오르는 사랑의 감정이 싹 사라졌거든요. 그동안 우리 남편도 알게 모르게 사고를 엄청나게 치고 다녔었어요. 한 번은 음주를 하고 전동 퀵보드를 타다가 걸려서 벌금을 물었던 적도 있었고요. 한 번은 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길바닥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쭈그려 자다가 경찰서에서 만난 적도 있었고요. 정말 애처럼 구는데 점점 정 떨어지더라고요. 거기다가 자기 잘못도 모르고 고집은 어찌나 피우는지 제가 어릴 때 알던 박훈이랑은 거리가 먼 느낌이었어요. 사람이 물론 살다 보면 변하기 마련이라지만 본성을 제가 몰랐었던 건지 아니면 본성까지 변해버린 건지 달라져도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애가 둘이나 있으니 어떻게든 지지고 볶고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컸죠. 아무튼 이명웅 콘서트로 돌아와서 매일같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암표를 구했냐, 어디 티켓팅에 성공한 사람 없냐, 티켓을 훔쳐라도 와라 하면서 닥달을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저는 매일 회사에 출근해서 이명웅 콘서트 티켓만 검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저한테 일 안 하냐고 뭐 하는 거냐고 잔소리도 하셨었죠. 그래도 지금 대표님의 잔소리가 중요합니까? 시어머니가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잔소리를 더 할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티켓부터 구해야죠. 그런데 제가 실수를 하고 만 것이죠. 시어머니에게 이쁨 한번 받겠다고 안표상에게 연락을 했다가 사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티켓을 팔겠다고 통장으로 입금을 하라. 그래서 무려 웃돈을 주고 티켓을 구매했는데 그게 사기였던 거죠.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하대요. 무려 100만 원이나 사기를 맞아버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친구 티켓까지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셨거든요.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대포 통장이고 원래 티켓 사기를 치고 다니는 사기꾼이라 잡기 어려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메, 사기를 맞았다고? 아니, 잘 알아보고 사야지. 우리 이명웅이가 인기가 많아서 이런 걸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아이고 어떡하냐. 내 친구한테 티켓 구해놓을 수 있다고 자랑을 그렇게 해놨는데 내가 친구한테 뭐라고 말을 해? 우리 멍청한 며느리가 티켓 사기를 맞았다고 어떻게 말을 하냐고. 내 영웅이 티켓 내놔라. 그 뒤로 정말 저 때문에 친구들에게 면목이 없어졌다면서 탓을 하는데 그렇게 가고 싶으면 본인이 직접 하지. 제가 뭘 할 줄 안다고 이러는 건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남편에게 제발 이명웅에게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을 몇 번이나 했는데 우리 남편 손 딱 놓고 구경만 하대요. 진짜 어찌나 얄밉던지요. 남편에게 그때 정말 큰 실망을 했어요. 제 편 한번 들어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강 건너 불구경인 건지 배신감까지 느껴지더라고요. 원래 여자들은 사소한 거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명웅 콘서트 티켓을 구해온 겁니다. 어머 여보, 이 티켓을 어떻게 구해왔어? 대박이지? 내가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을 알게 됐거든. 글쎄 연예인들도 엄청 많이 알고 연예 기획사 사장들이랑도 친분이 있대. 이 귀한 티켓을 어떻게 얻었냐 하면 티켓 사업을 하는 지인이 구해다 준 거다 이 말이야. 공연 기획 쪽으로는 발이 넓다면서 티켓 구하는 건 시군중무먹기라고 하더라. 아무튼 뭐 지인들에게 초대권처럼 티켓 몇 장을 나눠줬는데 내가 티켓을 구한다는 걸 알고서는 나한테 이 티켓을 주면서 사업을 같이 해보자고 하더라고. 요즘 유명한 트로트 가수들 콘서트 티켓을 전적으로 맡아서 판매한다더라. 그래? 아이고 대단한 사람이네. 근데 당신 보고 뭐 사업을 같이 하자고 했다고? 사업 이야기는 너무 뜬금없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아니, 나도 이제 이 회사에서 일을 한 지도 오래됐는데 월급은 늘 제자리고. 왜 작년에 퇴사했던 내 동기 있잖아 걔가 인터넷으로 뭐 파는 사업 해가지고 대박이 났다고 하더라. 요즘은 개인 사업자 내는 게 어렵지도 않고 워낙 다양하니까 뭐든 하나 해보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 티켓을 준 사람이 공연 기획 관련해서 사업을 할 예정인데 나한테 공동 투자해서 집은 딱 반반해서 사업을 해보자고 하더라고. 그쪽에 발이 넓어서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고 하잖아. 이렇게 티켓 판매처에 아는 사람도 많아서 턱턱 구해다 주고 말이야. 부탁만 하면 다 구해다 주겠다던데. 공연 기획? 그럼 콘서트 같은 거 기획하는 회사를 해보자는 거야? 당신이 이쪽으로 아는 사람도 없고 아는 분야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는 몰라도 된대. 그 사람이 빠삭하게 안 돼. 나는 돈만 좀 많이 투자를 하는 거지. 근데 당신한테 그럴 돈이 어딨어? 우리 작년에 이사하면서 전세 자금도 추가 대출 받았잖아. 돈 없어서. 그래서 좀 고민이 되긴 해. 근데 알잖아. 엄청나게 득이 되는 사업인 거. 요즘 아이돌들도 죄다 해외로 진출하는 마당에 공연기획사 하나 제대로 꾸려놓으면 수억을 한 방에 땡기는 건 문제 없다니까. 이명웅 콘서트도 완전 매진되는 거 봐. 이게 돈이 된다니까. 남편은 그때부터 저를 엄청나게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사업을 하게 되면 무조건 수억 대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지금 돈 버는 거에 비하면 몇십 배로 더 벌 수 있는 거라고. 이럴 때 들어가야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자리가 없을 거라면서 저를 꼬셔대는데 저도 혹했죠. 물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제가 싫어서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투자를 하려면 적어도 5억 이상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전세 자금 5천만 원이 없어서 2천을 추가 대출 받은 와중에 5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그렇다고 5억을 대출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우리 아들 사업에 돈 좀 못 보태주냐? 우리 아들한테 같이 사업하자고 했다던 그 사람 말이 다 진짜인 것 같더라. 공연장에도 말이야 사람 깍깍 들이쳐서 뭐만 하면 다 돈돈거리는데 그거 하면 떼돈 벌게 생겼더라니까. 그러지 말고 어디서 5억 좀 구해와봐. 그거 1년 안에 다 벌어서 갚을 수 있겠더라. 어머님도 돈 없어서 투자 못 해주시면서 저한테 어디서 돈을 구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야 임대 아파트 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는 중이니까 그런 돈을 빌릴래야 빌릴 수도 없지. 그런데 너네 친정은 좀 다르지 않냐? 사돈은 아직도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모아둔 돈이 넉넉하시지 않겠어? 거기다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작아잖아.
지금 살고 있는 집이라고 해봐야 얼마 안 하는 빌라인데요. 평수도 작잖아요. 아이, 그래도 그거 팔아서 해주시면 몇 배로 돌려받을 수 있다니까. 일단 한번 투자해 보시라고 해. 이번에 초대권 준 것도 그렇고 무조건으로 다 신뢰가는 사람이다.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닥달을 하셨어요. 어떻게든 5억이라는 돈을 마련해와서 남편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구를 하신 거죠. 저는 일단 무시했습니다. 약간 사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무시를 했는데 그 뒤로 남편이 아주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당신 진짜 내 앞길 막을 생각이야? 장모님한테 가서라도 어떻게든 돈 좀 빌려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 엄마가 5억이라는 큰 돈이 어디 있어? 절대 없지. 에이씨, 진짜 우리가 수억을 가진 부자가 될 수 있는 건데 그걸 지금 안 하겠다고? 당신 바보야? 안 되겠어. 내가 가서 장모님께 말을 해야겠어. 어머머, 당신 미쳤어? 왜 우리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그래? 당신 집안에서 해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당신이 돈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우리 애들도 키워야 하고 정신없는데 지금 어디서 돈을 가져오겠다는 거야 진짜? 몰라. 나 그 사업 꼭 하고 싶단 말이야. 지금 돈 투자 안 하면 다른 사람이랑 하겠다고 광자를 부리는데 무조건 해야지. 그러더니만 정말 저 몰래 우리 친정에 찾아가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돈을 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엄마한테 절대로 돈을 주지 말라고 했죠. 근데 저희 엄마도 알고 보니 트로트 가수들의 팬이셨더라고요. 유명한 사람들이랑 아는 사이니 뭐니 남편이 줄줄이 이야기를 하면서 콘서트 티켓도 구해주겠다. 사업이 잘 되면 연예인들이랑 사진도 찍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엄마도 고민 끝에 우리 귀한 사위가 사업을 한다는데 돈을 좀 보태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사고 능력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게다가 남편이 워낙 말을 잘하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가머니설에 싹 속아 넘어가게 된 것이었죠. 엄마는 처음에 평생 모아두었던 적금을 깨서 남편에게 1억 5천이라는 돈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워서 죽을 것 같았죠. 엄마, 그거 엄마 몇십 년 동안 모아온 돈이야. 알아? 엄마가 직장 하나 제대로 못 구해서 식당에서 허드렛 일하고 남의 집 파출부로 일하면서 쌈짓돈 모아서 만든 1억 5천이라고. 죽을 병 걸릴 때까지 절대로 열어보지 않을 거라고 했으면서 그걸 홀라당 우리 남편한테 준다고? 그 사업이 사기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아이고, 사기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이렇게 좋은 기회가 두 번 다시는 없을 것 같다고 하는데 당연히 내가 해줘야지. 우리 사위가 잘 되면 사위만 좋은 거야? 너도 좋은 거야, 너도. 내가 내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투자하겠다는 건데 왜 그래? 그런데 우리 남편은 그 1억 5천으로 만족하지 못했죠. 같이 사업을 하자고 했던 사람이 그 돈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꼽이라도 준 것인지 우리 엄마를 찾아가서 집 담보를 잡아서 대출을 받아달라고 사정사정을 했고 이미 1억 5천이라는 돈을 투자한 엄마는 혹시 돈이 물리기라도 할까봐 겁이 나서 집 담보 대출을 받아서 남편에게 3억이라는 돈을 더 해주신 것이었어요. 남편은 그 돈을 받아서 투자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그 사업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이었다고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주었다던 콘서트 티켓도 자기가 발이 넓어서 초대권을 받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작정을 하고 사기를 치려고 사기꾼 본인이 티켓팅을 해서 사놓고 각종 연예인들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아는 사이인 척 거짓말을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놓고 공연 기획사를 차리네 만에 가머니설로 남편을 꼬드긴 것입니다. 남편은 총 4억 5천이라는 돈을 사기당하게 되었죠. 문제는 그 돈이 우리 엄마의 돈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전 재산을 전부 남편을 믿고 넘긴 것이었는데 그 모든 게 사기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죠. 엄마, 어떡해. 그 인간이 사기를 당한 거래. 그 돈 공중분해됐다고. 내가 어쩐지 수상하다고 했어. 그렇게 잘난 사람이 우리 남편한테 투자를 하라고 하는 게 이상한 거지. 아이고, 사기라고? 뭐라고? 아이고. 순간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엄마를 애타게 불렀는데
엄마가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회사에 말을 하고 친정집으로 달려갔는데 그 어디에도 엄마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참 뒤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설마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서 받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병원 응급실이라는 겁니다. 놀라서 병원에 달려갔더니 엄마가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희 엄마가 갑자기 무슨 수술을? 아니, 2시간 전에만 해도 저랑 통화를 했는데. 그게 계단에서 낙상 사고가 있으셨습니다.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하필이면 계단이 높은 곳이었고 넘어지시면서 머리를 모서리에 크게 부딪혀 찢어지는 바람에 게다가 발견이 늦어져서 피를 많이 흘리셨어요. 여기 오셨을 땐 이미 맥박이 많이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랑 통화를 하다가 4억 5천이라는 돈을 사기 맞았다는 소식에 순간 핑하고 어지러움을 느끼신 엄마가 발을 헛디뎌서 계단에서 그만 충격을 전부 흡수하며 굴러 떨어지셨다는 소리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머리를 크게 다친 것도 모자라 발견이 늦어져서 피를 많이 흘리셨다고 오늘이 고비일 거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모든 일이 전부 거짓말 같았고 저를 두고 깜짝 카메라를 찍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날이 고비일 거라고 했는데 수술이 끝나도 도통 정신을 차리지 못하신 친정엄마는 발작이 2번 찾아왔고 3번째 발작 때 심정지가 오고 말았습니다. 병원 입원실에 삐익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울음이 비집고 새어나오더라고요. 결국 의사 선생님의 사망 선고를 듣고 저는 세상이 떠나가라 울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흘러가더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신 건 돌아가신 거고 장례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병원에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정신이 없는 와중에 장례식장을 준비한다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표현을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빈소를 결정하고 상복을 건네받았더니만 그제서야 남편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집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연락 한 통 없는 남편을 보면서 어이가 없었죠.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자 남편이 받더라고요. 아, 왜? 나 지금 바빠. 오늘 못 들어가니까 그런 줄 알아. 뭐야, 당신 집 아니야? 그럼 애들은? 애들을 왜 나한테서 찾아? 아, 당신이야말로 어딘데? 우리 엄마 돌아가셨어. 엄마 돌아가셨다고. 아,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장모님이 왜 돌아가셔? 사고 당해서 돌아가셨다고. 당신은 뭐라는데 내가 보낸 연락도 안 보고 내가 문자 보내놨잖아. 아, 나 지금 그럴 정신 없어. 그 사기꾼 놈이 부산에 있다지 뭐야. 부산에 갔다 와야 해. 그 사기꾼 타령 그만해. 지난주에도 경주에 있다고 갔다가 허탕쳤잖아. 우리 엄마 돌아가셨다고. 아, 장례식에는 와야 할 거 아니야. 애들 걱정은 안 돼? 애들은 당신이 봐야지. 내가 지금 부산 가서 사기꾼만 잡으면 4억 5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제발 그만 좀 해. 우리 엄마 돌아가셨다니까. 야, 이씨, 야, 개털된 니네 애미 장례식은 니 혼자 하라고. 아, 내가 지금 4억 5천을 받아오겠다는데 니네 엄마 장례식이 뭐가 중요해? 이미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기라냐? 어쩌냐? 아, 끊어. 남편 놈 그러고 전화를 끊더니만 전화기 전원까지도 꺼버렸더라고요. 저는 그때 속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누구 때문에 우리 엄마가 이 사달이 났는데 지가 감히 개털이 된 장모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죽어도 이 인간만큼은 용서를 못하겠다 싶더군요. 저는 장례식장을 비울 수 없어 시어머니께 아이들을 맡기고 혼자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남편 놈 그 사기꾼에게 목을 매단 건지 일주일간 집에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이혼을 결심했고 일주일 뒤 돌아온 남편의 얼굴에 이혼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하, 나 개털되니까 이혼하자고? 야, 그래. 이혼해. 어디 애 데리고 잘 먹고 잘 살아봐라. 너도 빈털털이잖아. 뭐 잘났다고 이혼을 하자고? 에라이, 트. 박훈,
내가 사람 잘못 봤어. 이렇게 쓰레기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너 같은 거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 인생에서 이제 그만 꺼져. 그렇게 저는 3개월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 이혼을 했고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보낸 뒤 출근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회사 사람들도 하나같이 방문한 장례식장에 사위였던 놈이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다는 게 참으로 억울하고 분하고 복수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도 복수를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엄마의 장례가 끝이 나고 49제를 드리러 납골당에 갔는데 어떤 남자 하나가 우리 엄마 납골당 앞에서 흐느껴 울고 있더라고요. 누구시냐고 물어보려고 가까이 갔는데 저는 정말 신기루를 보는 듯 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제 남동생이었습니다. 너 설마 이준이니? 준이 맞아? 영희 누나? 영희 누나!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한 뒤에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남동생을 엄마의 납골당에서 만나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아서 주변이 한겨울같이 느껴졌어요. 온 몸이 달달 떨리도록 추웠습니다. 한바탕 눈물을 쏟아내고서는 겨우겨우 진정하고 동생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한 뒤 동생은 아빠와 친할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했습니다. 워낙 친가가 돈이 많은 집안이라서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바쁜 아빠, 그리고 아들에 집착하는 할머니 때문에 마음은 항상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몇 번이고 엄마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친할머니가 방해를 하는 탓에 그리워도 볼 수 없는 현실을 욕하면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머리가 점점 자라나면서 할머니 때문에 가족이 갈라져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엄청난 증오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지나고 할머니께서 치매에 걸리게 되자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지방에 있는 요양병원에 가둬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정신이 완전히 나간 게 아니라 치매 초기 증상이라 알아볼 건 다 알아보는 상태였는데 남동생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우리 가족을 갈라놓고 배부르게 등 따시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 말년은 어디 한번 지옥 같은 곳에서 한번 살아봐. 그 말이 충격이었는지 금이야 오기야 바람 불면 날아갈까 귀하게 키운 손주가 마음속에 증오를 품고 있었다는 것에 놀라 그때부터는 치매 증상이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몇 년 동안 홀로 외롭게 병원에 갇혀 있다가 쓸쓸하게 세상의 끝을 마주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친할머니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거란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솔직한 말로 저희 엄마를 누구보다 괴롭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소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아빠는 어디 가고 준이 너 혼자야? 혹시 아빠는 모르게 온 거야? 엄마가 사고를 당했다는 건 어떻게 알았는데? 아버지 재작년에 돌아가셨어. 암이셨거든. 내가 어떻게든 찾아서 누나랑 엄마한테 알리겠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싫다고 거절하셨어. 지은 죄가 있는데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염치 없이 연락을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나중에 만나게 되면 말을 하겠다고 했는데 엄마랑 누나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 정말 오래 걸렸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 정리할 거 하고 난 다음에 연락을 하려고 수소문을 했는데 감쪽같이 사라져서 엄마랑 나랑 몇 번이나 이사를 하고 할머니한테서 연락 못 오게 꽁꽁 숨어 살았었잖아. 할머니가 오죽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제서야 찾은 거야? 근데 엄마가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었다는 거야. 무슨 일인가 했는데 그게 사망신고 때문인지는 몰랐어. 오늘 아침에서야 소식 듣고 바로 찾아온 건데 누나를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 누나, 나 누나한테 할 말이 있어. 할 말? 무슨 할 말? 누나가 정신이 없어서 참. 이건 먼저 받아줄 수 있어. 엄마만 만나고 누나한테 가려고 했어. 이거 전해주려고. 동생이 내민 것은 통장이었어요. 무슨 통장인가 하고 보니까 그 안에 공이 몇 개인지 모를 돈이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영문을 모르겠는 얼굴을 하고 남동생을 쳐다보았죠. 그러니까 준이가 코를 훌쩍이면서 저에게 제가 받아야 하는 돈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 친가 쪽 재산이야.
할머니가 틀어지고 있던 재산 아버지가 받으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넘겨주셨어. 원래는 더 큰 돈이었는데 세금을 내다 보니까 그만큼 남더라. 내가 받은 유산의 반절 뗀 거야. 원래 엄마랑 같이 나누려고 했는데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누나한테 주는 거야. 어? 이걸 왜 나한테 줘? 내가 받을 돈은 아닌 것 같은데. 누나, 나는 누나를 단 한 번도 내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어. 나 누나 정말 보고 싶었어. 내가 아들이라고 받았던 혜택 누나에게도 다 돌려주고 싶었다고. 이 돈 우리 아빠 돈이야. 누나도 아빠 딸이잖아. 그러니까 받아줘. 그 통장에 들어있던 금액이 생각보다 컸어요. 우리 엄마가 잃은 돈을 다 채우고도 남는 돈이었죠. 조금만 빨리 이 돈에 대해 알게 되었더라면 우리 엄마도 충격을 받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정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도 이 돈이 생겼으니 어떻게든 끝까지 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전 남편에게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어떻게 전 재산을 잃었고 제 남편이 어떤 짓을 했는지 동생에게 말을 하니 제 동생이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첫 번째로 저는 다 잊고 임대 아파트에서 전 시어머니와 살고 있는 전 남편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빌려주었던 그 돈 이체 내역이 증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빌려준 돈이니까 갚아야 하는 것도 마땅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돈을 갚으라고 갚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불사하겠다고 했더니만 불티나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야야, 너 미쳤어? 이 내용 증명 뭐야?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니네 엄마가 좋다고 준 돈인데 그 돈을 왜 나한테 달라고 그래? 거기다가 이혼까지 했는데. 이혼했으니까 남남이잖아. 가족일 땐 몰라도 남남인데 내가 당연히 빌려준 돈을 받아내야지. 갚아. 우리 엄마가 이체한 증거 있으니까 나한테 갚으라고. 너 그거 내가 변호사한테도 물어봤다? 갚아야 된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직장을 그만두었었잖아요. 그 이후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 프리랜서로 배달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인데 요즘은 배달을 시켜 먹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급여가 쏠쏠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건당으로 지급받고 세금 공제를 피하는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현금으로 돈을 챙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를 넣었습니다. 세금을 떼지 않고 불법적으로 급여를 받았으니 당연히 뱉어내야 할 세금이 생기게 되었지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이 부분이 고소득으로 잡히면서 시어머니의 임대 아파트에도 문제가 생긴 거죠. 소득 기준을 넘어서는 바람에 퇴거 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전 남편은 저에게 4억 5천의 돈을 물어주어야 했고 거기에 민사 판결을 받은 이후 법정이자 11%까지 붙게 되었어요. 법정에서 지저분하게 싸우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법은 제 편을 들어주었죠. 그 덕에 남편의 사기 맞은 행각 때문에 사고를 당하고야 말았던 우리 엄마의 억울함이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3개월 동안의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퇴거 명령을 받은 시어머니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죠. 저에게 찾아와서 빌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 임대 아파트에서 쫓겨나면 도대체 어딜 가서 살 수 있겠니? 어? 그러지 말고 네가 좀 도와줘라. 너도 지금 처지가 딱하지 않니? 너네 친정집도 빚 못 갚아서 넘어갔을 거고 우리 아들이 당장 4억 5천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돈 받으려면 한참 남았는데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너네가 이혼은 했다지만 오랜 시간 부부로 살았으니까 네가 임대 아파트 얻어서 나랑 우리 아들까지 방 하나 넘겨주면 거기서 같이 살면 서로 이득 아니니? 내가 생활비는 보탤게. 그게 왜 저에게 이득이에요? 아무리 봐도 제 손해 같은데요. 아니, 그렇잖아. 부부로 살았던 시간이 있으니 같이 사는 게 어색하진 않을 거고 네가 소득 기준 미달이니까 임대 아파트 얻으면 우리가 생활비 보태고 그럼 애들 양육비 걱정도 안 해도 되고 서로 공존하면서 살자 이거지. 저기요, 저 돈 있어요. 임대 아파트 살지 않아도 될 만큼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소리 하는 거 의미도 없는 짓이라고요. 시간 아깝게 정말. 우리 아들이 아직 빚도 못 갚았는데 무슨 돈이 있어. 얘 너 너무 허세 떠는 거 아니냐?
아줌마, 아시죠? 우리 아빠네 집안이 엄청나게 돈이 많았었다는 거요. 우리 엄마 소박 맞고 쫓겨났을 때 빈털터리로 쫓겨난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알지. 동네에도 소문 쫙 났었는데 그거 하나 모를까 봐. 근데요, 제 동생이 찾아왔더라고요. 할머니 죽고 아빠까지 암으로 돌아가시고 받은 재산이 있는데 저도 남매니까 나눠주겠다네요. 그래서 냉큼 받았습니다. 우리 엄마의 시집살이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말을 하니 전 시어머니가 입을 떡 벌리시더라고요. 그 울산에서 살던 동네 일대가 전부 친가 쪽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그 재산을 받았다고 하니 놀랄 법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너 집 샀냐? 아이고 얘 잘됐다. 우리도 거기 들어가서 살아도 되지. 아이고 천운이 따랐다 정말. 이게 무슨 김칫국이래? 되겠어요? 사람이 어쩜 이렇게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는지.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코빼기도 안 비춘 놈에게 제가 왜 그런 호의를 베풀어요? 아이고 그 사기꾼 잡으러 간 거였잖아. 그 사기꾼을 잡아야 돈도 갖고 할 거 아니니. 그건 제 알 바가 아니고요. 개털된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 오는 것보다 사기꾼 잡는 거에 더 치중을 한 놈인데 저도 챙겨주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집도 절도 없이 둘이서 지지고 볶고 살든 말든 저는 앞으로 제 아이들 양육비까지 꼬박꼬박 받을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는 양육비 청구 소송에 관한 자료들을 전시모 앞에 딱 내밀었습니다. 찬찬히 글자를 읽어보던 전시모의 얼굴이 굳어지고 저에게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냐고 악다구니를 쓰는 것을 보면서 미친년처럼 깔깔 웃어주었어요. 그리고는 대꾸 없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 전 남편도 전시모도 저에게 돈이 생겼다는 말에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서는 도와달라 부탁을 했지만 저는 일절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찌질하게 치졸하게 빌고 비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한심함을 느꼈죠. 돈이라는 게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저는 로또를 맞은 것 마냥 동생 덕분에 재산이 생겨 여유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에서도 쫓겨나고 결국 달방을 얻어서 둘이 지지고 볶고 신세한탄하면서 산다는데 저는 최신식 아파트에서 아이들 뒷바라지하면서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도 다니고 있고요. 재산이 생겼다고 해서 일 그만두고 탱자탱자 노는 건 제 취향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더 전시모와 전 남편에게 연락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간들 아주 처절한 말년을 맞이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엄마를 대신해서 4억 5천 이자까지 꼭 받아낼 거거든요. 지금은 가압류 신청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변제 능력이 없다면 남은 재산까지 탈탈 털어야겠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리는 법인데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요. 여러분, 제가 지치지 않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